자, 효율적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도 최근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원래 주식 시장에서 나타난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했는데, 이 주식 시장에서 새로운 정보가 주식 시장에 유입이 됐어요. 유입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했는데, 자, 최근에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어요. 그럼 발표하면은 그 발표한 지역의 토지 가격은 개발로 인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겠죠.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에서 우선 보시면요, 이 시장의 가치에 반영되고 있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효율적 시장을 크게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서 요즘 계속 정답을 묻고 있어요. 정답 지문이 계속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우선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고 있는 이 시장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선 과거의 정보만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공개되는 정보와 앞으로 미래의 정보를 획득을 하기 위한, 또 뭐가 발생한다?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발생을 해요. 정보 비용. 자, 그러면은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을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오늘 주식 가격이 얼마냐, 이걸 판단하는데, 뭐 과거 한 3개월부터 어제까지의 주식 가격 흐름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늘 주가를 예측을 하거든요. 이런 분석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불로소득인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초과 이윤은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크면 초과 이윤, 불로소득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그럼 정상 이윤은 뭐죠? 총 수입과 뭐가 같다? 총 비용이 같죠.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을 때를 정상 이윤이에요. 즉 뭐가 돼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인 이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근데 시험 문제는요, 바로 이런 걸 주의하겠죠. 이런 거. 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근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하겠죠. 27회 시험에 바로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프린트에 보시면은 9번 보시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의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분석을 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끝에 있다가 아니라 없다.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런 질문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를 통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 그런데 뭐죠?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여러분, 약성 효율적 시장에 투자자들이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그럼 우수한 정보는 뭐죠?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인데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를 한다. 예?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 당연히 이때는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에다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있죠.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이 정보까지 뭐 한다? 더해줘요.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자, 개념 우리가 또 출제를 잘 하죠. 그럼 이것도 뭐죠? 과거 현재니까 또 무슨 정보?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비용을 뭐 해야 돼? 지출을 해야 돼. 정보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두 가지를 더한 거죠. 더해줬죠. 자, 요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고, 요건 현재 공개되는 정보를 우리는 요걸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공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예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영업 실적 결과 발표했죠? 발표하고 또 투자 계획 발표했다. 사업 계획 발표했다. 이런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또 전문용어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 자, 이 기본적 분석인데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어요. 근데 뭐는 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뭐하다? 가능하다.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또 뭐를 통해서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어떤 정보?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우리 회사 오너가 주식시장에 공시되지 않은 비공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가 쌀 때 사서 어떻게 발표 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죠. 팔면은 초과이윤 얻을 수 있죠. 그러면 구속되는 거예요. 예?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구속이지. 그러니까 엄격히 규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도 포함하고 있죠.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죠. 당연히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으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겠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또 무슨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자, 공표되지 않은 정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는 어떤 정보? 예를 들면은 기업에 아직 주식시장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비공개된 무슨 정보? 내부 정보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공표된 정보든,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어떻게 다 포함하죠.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강성 효율적 시장. 요 개념요 27회 정답 물었고요. 예,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에 있어서 거기에 보시면은 3번에 보시면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이 이런 개념들이 이제 시험에 팍 출제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 잘 알아야 돼요. 이거 27회 시험에도 정답이고요. 11회 시험에도 정답이거든요. 하여튼 정답 개념 많이 물어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모두 공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완전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이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 바로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이 질문도 한번 출제했었죠.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뭐는 또 정상 이유는 또 뭐다? 획득은 가능해요. 정상 이유는 획득이 가능한데 또 뭐는 안 돼요?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결코 뭐는 얻을 수 없다. 네,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약성이나 중강성은 어떤 경우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7번 프린트 보시면은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초과 이윤,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 여러분이 주식 시장도 있고 또 무슨 시장? 외환 시장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런 시장은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전부 우리 반영한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까지만?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뭐죠? 중강성까지의 시장. 이걸 되겠죠. 여기는 뭐 19회 시험에 출제를 중강성까지 시장, 강성의 효율성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들을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출제를 좀 하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9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를 수 있고 효율성의 정도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효율성의 정도는 높죠. 정보가 많이 공개되니까. 반대로 후진국일수록 효율성의 정도는 낮아요. 자, 우선은 이러한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자, 93페이지에 할당적 효율성 밑에 나오는데 할당은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할당적 효율성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및 다른 투자 안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다른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금이 균형 있게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를 할당적 효율성이다. 양쪽의 수익률이 같을 때 할당적 효율성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해서 94페이지에 거기에 2번에 보시면은 불안전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의 1번을 한번 이제 보는데 자, 그림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
자, 할당 효율적 시장 또는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해요. 자, 이 포함 관계를 보세요. 그러면은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은 이 지문은 맞는 지문. 자, 여러분 우리 논리학에 보면요. A는 B다. A는 B다가 맞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요 A가 요 B 안에 포함이 되면 돼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요 역을 한번 볼까요? 역. 할당 효율적 역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은 이 지문은 틀린 지문. 왜냐하면은 요 할당 효율적 시장 완전 경쟁에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니까 틀린 지문인데, 그래서 어느 부분이 포함 안 돼요? 지금 이 빗금친 부분이 요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 빗금친 부분이 요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이 뭐죠?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우리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이 빗금친 부분이 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요거죠. 불완전 경쟁 시장도 초과이윤, 초과이윤이 1억이에요.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억. 서로 같아요. 서로 같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여러분 2번 끝에 있다의 동그라미. 여러분 시험 문제 이런 거는 없다로 내버립니다. 말을 바꿔요. 2번의 끝에 불완전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 2번의 끝에 있다 있죠? 이걸 시험에 낼 때는 뭘로 낸다? 없다로 내버립니다. 자, 프린트 8번 보시면은,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여기 틀렸다는 얘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죠. 아까 뭐라고?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서로 뭐 한다면? 일치한다면. 그 얘기죠. 자, 독점은 기업의 하나거든요. 독점 시장에서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모든 투자액에 똑같다. 동일하다면은 초과이윤이 없어요. 그래서 뭐다?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매매하죠. 부동산을 서로 사고 팔 때에 정보 비용이 수반이 돼요. 왜? 거래의 은밀성으로 정보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정보가 비공개되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뭐한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 비용이 수반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우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의 가치, 여러분 우수한 정보를 획득했을 때 그 가치가 있고 그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 요것도 1억이고 요것도 1억 같으면 뭐가 없다?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을 때를 우리 뭐라고 하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서로 뭐 한다면? 일치한다면은 초과 이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러면 초과 이윤이 없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거든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집은 또 정답으로 물었었죠. 예? 정답으로 또 물었습니다.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또 뭐 한다?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지문을 또 정답으로 또 물었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 없다. 몇 번? 7번 지문. 2번에 7번 지문.
자, 그리고 2번에 거기 보시면은 4번 지문에 이렇게 나오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자, 4번 지문 보면요.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얘기인데, 그 지문을 달리 쓰면, 4번 지문을 달리 쓰면은 부동산 시장이 뭐라면, 우리는 할당 효율적이라면, 여러분 우리 P이면 Q이다. 그럼 앞에는 뭐다? 할당 효율적이라면, 앞에는 뭐? 가정. 그럼 뒤에는 뭐다? 결론. 결론이 뭐죠? 부동산 시장에서, 결론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할당 효율적이라면, 여러분 할당 효율적이 있으면 초과이윤이 없어요.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투기가 어떻게 돼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아요. 4번 지문을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문들을 여기서 이제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정보 비용 분석이 나오죠. 부동산 가치 정보 비용 분석은 작년에 출제를 했거든요. 계산 문제 출제를 했는데, 뭐 여러분이 올해 안 나오겠죠? 원래 출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뒤에 투자론 좀 배우고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걸 좀 배우고 나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는데, 올해는 출제가 예상되지 않는 부분, 계산 문제는 그 부분은 작년에 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나는 사람만 풀어보시죠. 자, 입지이론 96페이지로 갑니다. 자, 입지이론 갑니다. 입지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입지, 여러분 우리 많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입지가 어떤지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경제 활동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장소예요. 학교, 병원에 있는 장소, 상가, 점포가 서 있는 장소, 이게 입지예요. 입지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입지 선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입지하고자 하는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여러 조건을 갖춘,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 또는 주어진 부지에 어떠한 용도가 적정한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입지 선정이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적인 개념. 입지가 정적인 개념이라면 입지 선정은 동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주거지의 입지 선정도 있는데, 주거지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내려온 풍수지리 사상에 입각한 입지 선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신 교재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서양에서, 이제 서구에서 배우는 이론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공부 안 하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예. 자, 1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업지로 갑니다. 상업지. 자, 상업지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자, 상업지에서는 뭐다? 우리는 상업지에서 중요한 건 가로.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가로가 있어요. 예? 우측 가로, 좌측 가로, 뭐 이러긴데, 이 가로는 상업지, 여러분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중요시되는 용어가 바로 가로예요. 고객이 뭐다? 통행하는 장소예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가 뭐다? 가로. 네. 가로와 더불어서 또 상업지에서 중요시되는 용어가 또 뭐죠? 상권이라는 용어가 중요시돼요. 자,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 중간에 상권의 의의가 나와요. 자, 중간에, 자, 103페이지 중간에 상권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중간에. 상권. 찾았죠? 자, 상권은 뭐다? 배후지라고 해요. 배후지. 상권은
배후지라고도 하고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자,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또는 고객이 정주, 이 정주가 있기 때문에 농경 문화가 발전한 거죠. 주택을 정해졌다, 정주. 고객이 정주하는 장소를 우리는 배우지예요. 즉 상업 활동을 하는 지역적 조건을 가진 공간적인 넓이를 상권인데, 그래서 상권은 점포에 있어서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상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 그러면은 상권에 있어서 그 개념을 우선 보는데, 상권은 범위가 고정됐을까요? 변할까요? 상권의 범위는, 자,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상권 범위도 확대되잖아요. 상권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뭐다? 변한다. 유동적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유동적이니까 우리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공간 균배의 원리가 나오죠. 102페이지 맨 위에. 자, 공간 균배의 원리는 경쟁하는 점포들 간에 상권의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원리인데, 이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가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점포. 우선 집심성 점포는 상권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입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도매상, 귀금속점, 영화관, 호텔, 고급 음식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집재성 점포는요,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 좀 약간 규모가 커요.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집재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은행, 보험,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재성 점포죠. 자, 소매 점포들이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유형의 소매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해요. 망하니까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인데, 산재성 점포가 시험 지문에 좀 자주 내요. 산재성 점포는, 자, 어떤 점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세탁소, 잡화점, 요 2개를 제일 많이 냈어요. 뭐 미용실이라든지 또 치킨집이라든지 어물점이라든지 이런 점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집재성 점포보다는 규모는 좀 작아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인데,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국부 어느 일정 부분인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농기구상, 비료상, 종묘상, 석재점, 어구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용산전자상가 국부적 집중성 점포예요. 자, 4가지 점포 배우셨고, 자, 그리고 거기 봤더니 또 점포에 있어서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 3가지 있어요.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이 있어요. 자, 편의품점은 뭐예요? 여러분, 편의품점 요 앞에 맞네요. 예? 예?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편의품점의, 예? 컨비니언스 스토어인데 여기다가 포유를 붙이면 CU야. 편의품점 CU 약어. 컨비니언스 스토어 포유, 당신을 위한 편의점. 그 앞글자 끝글자 타서 CU. 한번 가서 유시 보세요. 뭐의 약자인가? 편의품점 가보면 10,000원 보통 이내에 있는 상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의사결정 신속해요. 또 구매 빈도도 많아요. 구매 빈도도 많아. 그리고 우리 어떻게 돼요?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저차원 중심지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보통 도보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있는 그런 점포가 바로 뭐다? 편의품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좀 가격이 비싸. 생각을 좀 해야 돼. 고객의 취미나 기호 등이 잘 반영되는, 특히 의류, 여러분 여성 의류가 여기에 많이 해당하는데, 그래서 상품의 가격, 디자인, 색상, 품질, 포장 등을 여러 점포들과 상호 뭐를 해?
비교를 한 후에 구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바로 선매품점이에요. 선매품점. 예? 그리고 전문품점은요,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품인데, 이것은요, 여러분이 광고가 이미 되어 있는 유표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특히 고급 양복점, 고급 시계점, 일명 여러분 명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명품 판매점. 자, 우선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상권 10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밑에 봤더니 상권 획정 기법이 나오죠. 자, 박스에 상권 획정 기법 크게 3가지가 나와요. 자, 3가지를 보면요. 공간 독점법, 시장 침투법, 분산시장 접근법 3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할까요? 공간 독점법은 공간을 독점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확정입니다. 확정 상권의 형태예요. 확정됐습니다. 그 예를 들면 옛날에요,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해요. 옛날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 대표적인 과거에 주유소 같은 거. 예? 그래서 요즘에 또 뭐를 해요? 예? 요즘에 정부가 또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있죠. 뭐? 예? 편의품점, 치킨점, 요거 정부 규제. 치킨 뭐 별거 다 규제하려고 해. 뭐 거리에 프랜차이즈 거리에 제한을 두려고. 예? 그런 것까지 정부가 하면은 정부가 할 일이 진짜 없는가 봐. 그런 것까지 하려고. 예? 아, 치킨집 내는 거 자기 마음이지. 그것도 뭐 규제를 하려고 해. 거리 제한. 예? 그 웃기는 거죠. 그 보면은. 그래서 특히 프랜차이즈의 이제 체인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공간 독점법. 자, 시장 침투법은요, 상권이 영속이 돼서, 여러분, 상권이 영속되면서 중첩이 돼서, 중첩이 되면요, 중복이 되면 경쟁이 치열해. 이럴 때 시장 침투법이야. 대형 쇼핑센터나 할인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은요, 이거는 불영속 상권이야.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불영속 상권의 형태인데, 자, 여러분이 동일 지역 내에서도 뭐다? 우리는 그룹, 집단별로 우리는 달리 공급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고급 가구점을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그런 고급 가구점, 이런 것이 대표적인 뭐다? 우리는 분산시장 접근법입니다.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그런데 이 상권은요, 구매 빈도, 여러분 아까 우리 구매 빈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매 빈도가 높은 건 뭐예요? 예? 구매 빈도가 높은 거, 여러분 커피 매일 드시죠? 예? 매일 드시는 커피, 아침에 오셔서부터.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은 상권의 범위, 예? 상권의 범위, 규모는 뭐하다? 예? 작아요. 예? 구매 빈도가 높으면 작아요. 근데 구매 빈도가 낮은 거, 여러분 왜 냉장고, TV, 가구 이런 것은 낮거든요. 이건 상권의 범위 규모는 크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1번 프린트,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 빈도, 예? 구입 빈도,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크다? 크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이건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작년 29회 시험은요, 이제 상권 분석 모형에, 예? 여러분 상권을 분석하는 이 모형에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를 하는데, 매년 출제하는데, 문제는 우선 작년에 학자 4명이 말로 출제했어요. 작년에 레일리, 컨버스, 허프,
크리스탈러 4명의 학자가 출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상권 분석 모형은요, 학자들의 견해를 모르면 안 돼요. 올해 출제하거든요. 근데 올해 출제를 할 때는 작년에는 이론으로 물었으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 좀 유의를 해야 돼. 하여튼 최근에 계속 계산 문제가 내다가 작년에 이론으로 출제했어요. 올해는 하여튼 계산 문제 주의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계산 문제 출제하는데 제일 중요한 학자가 누구냐? 최초거든요. 상업 지역의 구분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시도한 학자가 바로 레일리야. 레일리. 1929년에 나타나 누구? 레일리. 작년에도 정답 지문 물었어. 여기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입니다. 자, 레일리의 이 소매 인력의 법칙. 인력이 들어갔거든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했어요. 그래서 뉴턴은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인력은 반비례한다는 이것을 응용한 뭐다? 중력 모형이야. 이 중력 모형이 작년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어. 자, 요 중력 모형 있죠? 요 말이 한 4번 출제했어요. 그만큼 많이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단위를 기준하죠. 레일리는 도시 단위 기준. 도시 단위를 우리가 기준하고 이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둡니다.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주는데, 자, 중심지인 도시가 주어지거든요. 자, A 도시의 인구가 A다. 직선거리입니다. B 도시의 인구가 B다. 그럼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작은 B 도시 가까이에 상권의 경계에 뭐가 형성된다? 분기점이 형성된다. 자, 그러면 이때 이쪽이 바로 뭐가 돼? 분기점 C 도시인데, 이 C 도시에 있는 소비자가 A 도시에 몇 명 물건을 구매하러 가고 또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B 도시에 몇 명 가느냐. 소매 잠재력, C 도시의 소비자들에 있어서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를 분석하는 게 레일리 모형이야. 그럼 이때 이 C 도시까지 이 거리를 뭐다? X 킬로미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Y 킬로미터 이렇게 주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인 크기 뭐에 비례? 인구의 비례. 인구의 비례. 또 요 분기점. 이 분기점으로부터 뭐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지문을요, 시험 문제에 4번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문. 작년 시험에 요거 정답 물었거든요. 22회 시험에도 나오고요. 작년도 나오고 13회도 나오고. 요걸 뭐를 바꾸는 거야? 요 2개를 바꾸는 거예요. 작년에 뭐? 반비례? 비례. 바꿔서 출제했잖아. 이것만 알면 바로 답 딱 찾으면 되죠. 그래서 유인력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여러분 비례 있죠? 비례는 뭘로 간다? 비례는 분수식의 분자에 가. 비례는. 그럼 반비례는 뭘로 간다? 분모. 뭐에?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자, 비례는 분자로 가고 반비례는 뭘로? 분모. 유인력,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흡인력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C 도시에 있는 소비자가 A 도시 몇 명 가느냐? 그럼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A 분수식이죠. A 도시에 몇 명 가면 상대적으로 B 도시에 몇 명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분수식을 뭘로? 비례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A 도시에 몇 명 물건 사러 가면 상대적으로 B 도시에 몇 명 가느냐. 그 상대적이란 말이 이렇게 분수식이에요. 이게 비례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그럼 나머지는 몇 명? B 도시로 몇 명 가느냐. 그럼 A 도시는 유인력이 뭐다? A 도시 인구 몇 명? A명에 비례한다. 그리고 거리의 제곱, X키로. 단위 킬로미터 몇 명 다 생략. 예? 문자로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리고 B 도시는 인구 B의 비례.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Y 제곱의 반비례. 여러분 계산 문제를 하려면요. 이것만 알면 이제 계산이 이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일리가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 이 수식을 쓰면 이제 계산이 다 풀려. 예? 혹시 알아요? 또 올해 출제할지. 최근에 계속 출제를 하잖아요. 계산 문제. 최근에 3번 출제했잖아요. 시험에 계산 문제 진짜 많이 냅니다. 28회 시험은 허프 냈죠. 27, 6, 4회에서는 누구 냈다? 우리는 레일리 계산. 24회, 26회, 27회는 요 계산 문제를 냈어요. 그만큼 많이 낸다는 얘기죠. 계산 문제가 몇 번 내었더라? 17회 시험에 나왔고 우리가 관련해서 4회 냈고 26회, 27회 4번 출제를 했네 보니까 계산 문제. 계산 문제만 4번. 요것도 한 4번. 13회 시험에 처음 출제를 했죠. 예? 13회 시험 처음 출제를 해서 우리가 16회 그리고 22회, 29회 시험에 출제. 최초니까 많이 냅니다. 요거 계산할 줄 알죠? 한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 요걸 뭐라고 해? 내항의 곱이라고 해. 내항의 곱. 내항의 곱은요, 분모로 가. 내항의 곱은요, 분모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하는 건요, 외항의 곱이에요. 외항의 곱은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면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A 대 X제곱은 B 대 얼마? Y제곱에. 이렇게 곱한 건 내항의 곱. 이렇게 곱한 건 뭐? 외항의 곱. 그 얘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면 얼마? B분의 A 곱하기 X 이렇게 또 따로 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배우는 내용이에요. 지수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 이렇게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요 수식을 계산을 하면 최종 결론이 요거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것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계산해 올 줄 알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수식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104페이지 그림 위에 수식 그리고 그림 밑에 말로 표현해 놨어. 자, 요 그림 봤더니 분기점은 어떻게 돼? 도시 규모가 크면은 먼 쪽에, 규모가 작은 쪽은 가까운 쪽에 분기점이 형성된다는 걸 그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올해, 작년에도 정답 물었지만은 계산 문제 중요하거든요. 올해 30회. 계산 문제는요, 내일이 아니면 허프, 둘 중에 하나가 돼. 우선 내일 하나 배우셨고요. 우리가 잠시 쉬고 이제 컨버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